네, 꼼찰청장으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꼼찰청장 오늘 완전체입니다.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용진 아주 로MP 편집부장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 하신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조상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든든한 네 분과 함께 더욱 내실 있고 알찬 꼼찰청장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돼서 저로서도 매우 큰 복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이따가 네. 이제 중간쯤에 네. 이제 하는 거고 말하다가. 예. 처음부터 하니까 처음엔 좀 접속률이 떨어지니까 별로 유익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음식이 앞에 있는데 제목이 꼼찰총장이라니까 뭐 네. 꼼장어하고 막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장이 아닙니다. 총장입니다. 총장감은 아니죠. 사실. 그 양반이 또 격을 많이 낮춰놨어요. 지금의 그 유력 대선 경선주자. 근데 내일모레가 아니죠. 이제 금요일에 후보가 결정이 되는데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이군요. 내일.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윤석열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홍준표가 된다는 분도 계시고 윤석열이 될 거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시원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박빙으로. 그냥 표대결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이비 종교의 집단적인 투표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홍준표가 본다? 그 혜택을 윤석열이 볼 것이다. 왕자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자면 정상적으로만 진행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는 역설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거꾸로.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봐야 되겠구나. 근데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 인증을 안 하니까 네. 집단 투표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별 투표 현황을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투표수보다 서울의 투표수가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투표수만큼 경기도의 투표수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버리면은 대구의 2배가 넘어요. 2.5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안심하기는 어렵다.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20, 30대 투표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이렇게 본다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경기 지역에 어떤 종교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해서 이렇게 투표인단에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집단 표심이 작용된다면은 그 표심이 분명히 윤석열한테 기울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홍준표는 기본적으로 먹을 게 없어요. 독고다이라서. 근데 윤석열은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윤석열을 잘 핸들링하면은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윤석열도 검찰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협위원장에게 예. 열심히 안 뛸래? 국물도 없어. 공천 안 시켜줘. 나중에 그런 식으로 보자. 협박하고 있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그게 검찰에서 자기 라인 세우고 네. 자기 라인만 챙겨주고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해본 수법이군요. 네.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내 식구를 챙겨서 여기에만 떡고물을 떨어뜨리고 뭐 그래서 충성심을 얻고 이런 한심한 리더십이죠. 그 어려운 말로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식용견, 반려견도 디바이드 룰이 적용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수법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라는 거에 그게 그냥 정말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열심이라는 거의 내용에는 합법, 불법을 따질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모든 것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데 거기에는 불법적인 게 들어가든가 말든가 들키든가 말든가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 결국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후폭풍을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검찰총장 할 때도 이른바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사했다고 하는데 여야는 안 가렸는데 친소관계는 굉장히 따졌죠. 네. 친하냐 이제 뭐냐에 따라 굉장히 이제 수사의 강도라든가 아예 수사의 방향 자체를 달리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만 국민의힘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 그래서 잘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나랑 친하냐 아니면 내 밑에 줄 섰냐 이런 친소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씨가 뭐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 이런 말 자체가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법정의를 세울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또
남의 편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정말 먼지 털듯이 터는 이런 이중잣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뭐 신뢰가 없는데 그 양반이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건 참 조 변호사님께서 친소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라고 네. 하신 게 저희가 잘 모르고 지나간 게 있어요.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라고 국감장에서 얘기해서 숭배되고 막 정의로운 검사 그랬지만 나중에 그 마각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2017년에 그러니까 2013년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 네. 국정원에 파견 나간 검사 셋이 대비를 해놔요. 가짜 사무실을 꾸며놓고 가짜 서류를 갖춰놓고 책상도 했고 그게 이미 2013년에 수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이게 꾸며진 것 같다. 책상도 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이런 거 보면은 네. 이 사무실 이상하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꾸며진 것 같다. 그리고 책상들도 다 급조한 것 같다. 라고 압수수색 나갔던 검사하고 검찰 수사관이 수사 보고서라는 걸 그렇게 남겨요. 네, 네. 2013년에 남깁니다. 근데 그걸 꾸민 사람이 누구다? 자기 편이잖아요. 네. 검사들이 파견 가서 국정원에 네. 파견 간 검사들 3명 뭐 이재영, 장호중 자살하신 분, 병검사 자기 편이니까 봐준 거예요. 맞아. 근데 탄핵되고 뒤집어지고 야 이거 우리 정의로운 검사인 척 해봐야 되겠다. 이걸 끄집어낸 거예요. 2017년에서야 그 검사들을 기소하고 장호중, 이재영 기소하잖아요. 그 뭐 한 분은 수사하다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까 그 양반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검사들이 예. 법정에서 그래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니 말도 안 된다. 이미 그때 알고 있었다. 위계라니 우리는 속인 게 속이지 없다. 않고 자기네들도 알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쪽에서만 서는 오로지 자신의 입신을 위해서만 저는 일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기가 요 일을 해서 어떻게 갈지 요 라인에 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뭐 법의 정의라든지 이런 건 전혀 무관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가장 저는 이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지지해주는 선거운동을 해주는 게 사이비 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검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검찰이 정말 완벽하게 지금 방어해주고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지를 아직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여기까지 오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도 계속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2011년 주식이 올라간 시점에 거래 내역을 내놔라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딱 내놓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까지의 거래 계좌만 딱 내놓고 그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특별히 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일부러 뭉개면서 도와주는 거죠.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는 대단히 지지부진해요. 당장 윤우진 씨 조금 해도 거의 지금 뭐 벌써 끝나도 몇 번이 끝났을 수사인데 지금 윤우진 씨 바로 앞에서 지금 스톱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윤우진 씨도 겨우 엊그저께 조용히 왔다가 갔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사람은 포토라인에 100번 넘게 섰어야 될 사람이고 포토라인에 세웠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보냈습니다. 윤우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장치면 바로 나옵니다. 왜냐면 이미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회유 정황이 나왔거든요. 돈을 이제 맞아요. 없지. 업계 수표를 제시하면서 그렇죠. 그 회의 정황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은 케이스여서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정이 없는 영장이 나오는데 아무 영장 청구 자체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회유로 한 정황이 나왔을 때 바로 영장을 쳤었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매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황을 볼 때 김건희 씨는 당연히 지금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은 구속, 한 사람은 도망 그러고 있는데 김건희 씨를 안 불러요.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서 지금 불러야 될 사람 부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소환 임박 이 정도. 맨날 소환임박이래. 사실은 뭐 그 친소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친소관계를 따지는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가족일 거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밑에 부하들 뭐 이른바 특수라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수사 라인들 그 다음에는 뭐 검사들 전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순서에서 예전에 지금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재영, 장호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안 쪽 라인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독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신 수사 과정에서 돌아가신 병검사 같은 경우는 원래 특수라인인데 이쪽에 같이 수사가 묶여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같은 인지수사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특수사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1차 수사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이제 특검 팀장이었으니까, 수사팀장이었으니까 본인이 가장 중요하고 이 기회에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안 쪽 라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꼭 배려해줄 필요는 없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수사에서 확실히 드러내줬다고 보이고요.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일보에서 특종을 했는데 장모에 대해서 어떤 대응 문건을 만들면서 변론 전략까지 다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이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왜냐면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위해 존재하는 법률가 집단인데 거기서 변호 전략을 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가까운, 특히 가족 정도가 되면 자기 밑에 있는 수사 검사들한테 변론까지 시킬 정도로 이렇게 개인적 이해관계에 굉장히 충실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윤석열이 만약에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여권으로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어떤 점에서 보면은 여권이 똘똘 뭉칠 수 있는. 사실 여권의 지지자들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아주 뭐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선 전만 해도 뭐 서로 티격태격하긴 했지만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우리 앞에 적은 너무나 선명한 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나 다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자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엔 진짜 이 민주 진영은 괴멸된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막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여권 결집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은 있지만 일단 되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건 모든 게 다 망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검사들이 수사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줄 텐데 네. 그 위험성은 생각하지 않는. 예. 맞아요. 그렇죠. 아니, 만약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법률가 분들께서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 검찰의 앞으로의 그 선거 개입이죠.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네, 언론 예. 플레이를 통한 선거 개입 굉장히 많이 하겠죠. 네. 2012년 10월에 정문원 한나라당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NLL 포기를 했다. 네. 그걸로 우려먹었잖아요. 그렇지. 김문성 문건 들어가서 읽고 그런데 그걸 이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는 받아서 악성 댓글들 뭐 좌파 정권이다 뭐 우리 그 서해 지키느라고 간 그 억울한 병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막 유포가 되고 근데 그쪽은 검찰이 다 봐줬어요. 정문원만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를 하고 나머지 김무성 뭐 그랬죠. 무죄가 났어요. 남재준하고 다 아니 무혐의 아예 네. 불기소로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지금 저기 노정현 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이죠. 꼭 선거 때만 되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 소환해 냈어요. 그래서 뭐 사초를 없앴다는 둥, 그래가지고 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뭐 없앴다는 둥, 뭐 회의록을 왜곡했다는 둥 그런 걸 써먹다가 끝끝내는 뭘 써먹었냐면은 외화 밀반출 사건을 결국을 써먹었어요. 근데 그 당시 외화 밀반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에요. 그래요. 예,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써먹을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동훈이 조선일보하고 한 인터뷰에서 한동훈이 무슨 말을 했냐면 진영에 상관없이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그 기준에 따라 일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진짜 검찰이 지금 검찰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공수처가 있으니까. 근데 검찰이 개입되어 있는, 예를 들면 윤우진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뭐 대장동에서도 검찰이 개입되는 사건, 전직 검사가 개입되면 그 부분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곽상도도 마찬가지고, 박영수 그치.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전직 고위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이름이 다 나와도 그분들이 뭐 돈을 다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곽상도 50억에 대해서도 일단 겨우겨우 추징 보존을 해놓고 그거 하나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지금 네. 수사 자체 그 공소장에서도 빠져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특히 윤우진 사건은 진짜 검찰의 치부가 엄청 드러날 거 아닙니까? 윤우진이 평소에 로비를 하고 다녔다는 거를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도 그 돈을 건네는 장면까지 이렇게 투표를 건네는 그 장면까지 화면에 이렇게 찍혔는데도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검찰 문제점을 드러내지 마라. 검찰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큰일 난다. 완전히 지금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윤석열이 후보가 되기만을. 곽상도 건만 봐도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50억을 받았다 그러면 벌써 난리 났죠. 다 그럼 지금 좀 네, 근데 아마 민주당 문 닫아야 됐을 거야. 근데 아마. 곽상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수사가 안 되고 있고 곽상도는 소환도 아직 안 됐죠.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오히려 유동규는 5억 받았는데 네. 뭐 700억 약속을 했다지만 5억과 약속 700억 가지고 그거 지금 바로 처음부터 구속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까지 구속이 됐는데 곽상도는 50억을 받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된다는 건
누가 봐도 굉장히 불평등한 수사가 그렇게 받아놓고도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자기가 마치 전혀 관계없고 회사에서 아들과 관계된 문제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소리가 나와도 야, 이 사람들은 처음에 전혀 모른다. 목소리가 나와도 모른다. 와, 그 어조가 훈련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 자신하고 관련 없다고 그래놓고 정작 50억 추징 보전에 대해서 박상도 본인이 또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네. 자신은 그때 그런 지혜 있지 않았다. 근데 저는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이명박 같은 놈. 그 언어가요. 네. 언어 사용이 사이코패스, 나르시스트의 언어.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아니라 심리 조종을 하고 조작을 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맞아요. 그리고 법률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받는 게 아니라 통치하기 위한, 군림하기 위한 수단. 그 예로 보여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수입 때문에 네. 촛불 시위로 이렇게 기울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에 가지고 간 대통령 기록물 때문에 네. 문제된 거 기억나시죠? 그때 뭐 압수수색을 한다, 뭐 거기에 행정관들을 다 소환한다 하니까 결국은 돌려주면서 편지를 쓰셨잖아요. 내가 이 일이 생겨서 얘기를 하니까 예우를 하겠다. 제도가 미비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더니 이게 웬일이냐. 법리로 다퉈보고 뭐 사리로도 다퉈볼 생각을 했지만 내가 내 밑에 사람들 때문에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기억나시죠? 영포 빌딩에 네. 서류 17박스 가지고 간 거. 지하에, 네. 지하에. 예. 그런 않죠. 놈이잖아요. 네. 아, 진짜. 아니, 그저 본인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동훈도 똑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수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개적으로 공표를 해놓고서는 뭐 자기와 관련된 내용이 알려지니까 수사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고 보도한다고 반드시 처벌하라고 그렇게 입장문을 쓰는 게 한동훈 아닙니까? 도대체 아니 모든 국민이 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문제를 삼을 수 있어도 한동훈만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이 지금 제 보도를 한 거 가지고 이 기자는 이러면서 아우 진짜 아니 근데 한동훈 이놈의 새끼가 아니 조선일보 네. 조선일보 기자도 질문 수준하고는 그때 이성윤 검사장이 무혐의 결재를 네. 안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보통의 기자라면 너 핸드폰 비밀번호 왜 안 알려주니? 네. 뭐 그린 거 맞니? 이렇게 네. 되는데 이성윤이 언젠가는 포렌식 기술이 발달해서 핸드폰을 풀 걸로 하면서 질질 무혐의 결재를 끌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한동훈이 하는 말이 뭐 별건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불법 별건 수사를 바라고 그런 거겠지요. 별건 수사를 많이 한 게 자기잖아요. 아니, 그 똑같은 얘기를 유명한 제2모 기자가 저한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언 유착 직후에 네. 그 보도 직후에 MBC가 보도한 직후에 네. 저한테 한 얘기가 한동훈 폰에 아무것도 없다. 다만 그 폰을 못 가는 이유는 못 간다고 했나? 하여튼 뭐 그거는 별건으로 해가지고 자기 털까봐 그러는 거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 별건이 고발 사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바로 거의 드러났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윤석열 엄청나게 하고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그 직후에 보면 손준성, 한동훈, 권순정 이 세 사람이 카톡 대화를 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지금 보면은 막 그런 고발 사주 같은 것을 했던 걸로 드러난 거는 다름없는데 예. 마찬가지로 그런 고발 사주 그거 하나뿐이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더 많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사실은 한동훈 검사나 뭐 손준성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수사에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 명령을 이행해야 될 공무원이고 그 상급자의 직무 명령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품위 유지 의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는데 그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되는 게 품위 유지 의무에 맞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면 벌써 징계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대검 감찰 규정에 감찰에 협조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감찰에 비협조하면 그거 자체가 자체가 그 또 징계 감찰이에요. 사유가 돼요. 감찰에 예. 비협조하면 그 자체가 감찰 사유고요. 그 감찰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들이 너무 아쉽고 예전에 또 그런 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황당한 건데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이라 그래가지고 예. 출국 금지를 시키는 과정에서의 뭐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 엄청난 위법인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 기소를 했는데 예. 그 기소 과정에서 이제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기소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열었는데 그때 지금 현재 그 대한변협 회장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올라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검사장인데 한동훈도 검사장이죠. 근데 검사장인데 본인의 조직을 믿지 않는 수장에게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본인의 조직을 지금 제일 안 믿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입니다. 그냥 열어주면 되거든요. 예. 별건 수사 자기들이 얼마나 별건 수사를 많이 해왔으면 그리고 이게 조작 수사를 많이 해왔으면 조작 기소를 많이 해왔으면 본인이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수사한 거 외에 다른 검사들이 한 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감찰 거부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2020년 11월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이 개시됐고 네. 법무부 감찰관실에 있는 검사들이 감찰 조사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높으신 분이니까 몇 월 며칠에 방문하러 오겠습니다. 이걸 두 사람이 전달하러 가요. 네. 이게 네. 그것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모 검사가 네. 나와서 거의 욕설을 했다고 하죠. 아. 네, 욕설을 하고 뭐 다른 공공수사부장한테 그걸 전했는데 반송했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반송 작전을 이번에 손준성도 고발사주에 쓰고 있잖아요. 텔레그램에. 저는 제가 말을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반송 기능이 있어요? 없습니다. 반송이라는 건 전혀 없고 전달이죠. 전달. 반송이 아니라 전달을 자신들의 뭐 국힘당 쪽 아니면은 이제 윤석열을 자기가 이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 말로라도 뭔가를 포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자기가 보냄이 드러났다라고 하니까 보냄이라기보다는 반송입니다. 반송이라는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한테 보내준 사람한테 다시 또 전달을 했다는 건데 전달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반송의 개념으로 전달했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문자를 친 내용이 있어요. 네. 실제로 문자를 텔을 뭐라고 보내냐면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은 뭐뭐다. 제보자 X. 네, 제보자 X에 대해서 실명을 두고 네.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나마 이제 자신들의 국힘당 쪽의 사람들에게 반송이래라는 말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모르지만 아니래. 아니, 난 그 한마디 전하려고. 반송이라는 걸 또 깜짝 놀랐어요. 반송 기능이 있나? 아니 그리고 반송 기능을 제발 SNS에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반송 기능이 있는 SNS. 야, 나 그거 저 노벨상 탈 것 같아. 신박한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예, 어떤 그런 반송 드립을 개드립이라고 합니다. 개드립. 이게 걔들이. 만약에 윤석열에게 적대적인 사람의 일이라면은 이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그냥 그렇죠. 뭐 때려잡아서 아주 그냥 뭐 발고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 어마어마한 또 검찰의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 그래도 김호수 검찰총장이고 김호수를 박범계 장관이 잘 컨트롤하면은 이거 뭐 검찰이 아무리 까불어도 뭐 적당히 까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들 보세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검사는 검사예요. 네. 검사는 왜냐면 검사 편이지. 그 검사들의 기본적인 정사 자체가 예. 민주당 정부에 와서 자신들의 검찰권이 굉장히 약화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그렇지. 때문에 예. 그것들이 윤석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일거에 복원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김호수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대장동권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억지로 엮어가지고 괴롭힐 가능성이 있고. 지금 억지로 지금도 엮어서 엮으려고 하죠. 괴롭히고 있는 중이죠. 지금도. 예, 지금 아니 제가 계속 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태훈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아요.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네. 엉터리로 하고 있고 아니 지금 당장 이게 이 사건이 무슨 배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배임 사건이 아니에요. 부패 뇌물 사건이에요. 부패 뇌물 사건이라면 어디서 돈을 받았는지를 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예. 그러려면은 계좌 추적을 해야 돼요. 근데 계좌 추적을 안 하고 있어요. 누구 말로는 검찰 내부였던 말로는 계좌 추적을 했는데 계좌 추적해놓은 결과는 그건 짱박아 놓고 겉으로 드러난 지금 배임을 가지고 지금 자꾸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저는 이렇게 배차 추정을 했다고 보는데 네. 제가 이번에 그 영장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만배하고 남욱이 구속이 됐는데 김만배 남욱 구속되는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정민용 변호사는 또 기각이 됐어요. 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김만배와 남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뇌물로 엮여 있거든요. 뇌물 혐의가 공통이에요. 근데 정민용 변호사는 뇌물 혐의는 없어요. 배임에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배임 부분이 영장 판사가 봤을 때 혐의가 소명이 부족해도 뇌물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거기다가 그 뇌물 관련해서 둘 사이에 입을 맞춘 정황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영장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배임까지 아주 확실하게 혐의가 소명됐는데 배임액이 650억이 넘는다. 그런데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을 안 한다? 그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장 발부된 걸 가지고 이제는 뭐 배임 사건의 수사의 동력을 얻었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보수 언론들이 있는데 네. 정민용 변호사가 기각된 걸 보면 배임 혐의에 관해서 확실한 소명이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은 오로지 배임 쪽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방향이 굉장히 한쪽으로 경도됐고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뇌물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액수가 크고 아주 뚜렷한 곽상도 사건부터 수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 사건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유동규 사건을 겨우 꾸역꾸역 지금 이번에 맞춰가지고 한 거란 말이죠. 그것도 이제 진술의 조각들을 맞춘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그게 정영학 회계사의 어떤 녹취록에 의해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준 것으로 그림을 그렸다가 결국에는 남욱 사무실에서 그 수표가 발견되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됐잖아요. 그 녹취가.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결국엔 현금으로 줬다 그랬다가 네. 또 기각되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사실은 남욱한테 빌린 돈이 있어서 갚았다. 아. 요 구조로 갔어요. 예. 근데 코미디죠. 예, 김만배하고 남욱은 공동사업자인데 네. 김만배가 50억의 뇌물을 줘야 될 상황인데 남욱이 빌려준 돈을 5억을 돌려받았다? 그것도 되게 웃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돈의 흐름은 맞췄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남욱으로부터 이틀과 관련돼서 좀 혐의를 맞출 만한 진술을 끌어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압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영장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검찰 수사 방향이 지금 뇌물을 받은 것으로 나름 명백하게 인정된 곽상도, 그다음에 원유철 이것들은 또 이해가 안 돼요. 이제 나중에 부인이 대신받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으로 수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오로지 배임 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정말? 수사를 통해서 정말 선거운동 열심히 해주고 있는 거죠. 검찰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고 별별 일도 일어나고 별별 별일도 일어나잖아요. 그 민간인 사찰 사건 기억나시죠? 네. 그때 국무총리실에서 압수수색해온 USB 그게 대검 포렌식 하는 데서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죠.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가 문제되니까 최재경이 와서 좀 보겠다고 가져간 이후로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최재경은 아니라고 했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최재경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BBK 그렇지. 대책 회의를 할 때 거기 참여했다. 왜냐면 최재경은 원래 그쪽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 사촌이 그 당 의원 뭐 친척도 또 그쪽 이전 국회의원 그런 분이었죠. 예. 사실은 뭐 변호사님들 다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좀 입증이 어렵다, 그리고 유죄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소해서 유죄받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적인 게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배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의 진짜 인정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중대한 범죄고 더 법정형이 훨씬 세고 그다음에 나름 명백해 보이는 뇌물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왜냐면 중대한 범죄일수록 그다음에 입증이 쉬운 범죄일수록 먼저 수사를 하고 점점 어렵고 그다음에 좀 비중이 덜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사건은 가장 혐의 입증이 어렵고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배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뇌물 사건들은 다 제껴놓고. 왜 뇌물 사건들이 보니까 자기 다 친분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전직 이른바 전관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아예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수사를 해서 결말이 나오기를 바란다기보다 수사를 한다는 연기를 계속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다.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네. 이재명은 뭔가 계속 구리네.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겠네. 이런 식의 연기만 계속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명백하게 나오는 게 없는 관련성이 나오지 그쵸. 않으면 소환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근데 연기만 계속 그쵸, 연기만 피우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얼마든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거꾸로 당장 소환을 해야 하는 윤석열 후보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아예 근처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자체를 편파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감옥에 가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봐주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수사하는 것 자체 이거 자체가 이미 명백한 선거운동인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 검찰 수법 중에 뭐가 있냐면 김학의 출금 사건을 얘기하셨지만 출입국 본부 사람들을 불러서 검사들이 대여섯 번을 불러서 그 참 웃긴 게 심야 조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피의자가 저 심야 조사 해주세요 하는 게 심야 조사 동의서도 아니고 요청서더라고요. 너무 말장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출입국 관리사무소 본부 직원들을 불러서 면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약한 사람을 알잖아요. 이 사람만 줄창 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기소되면 파면 해임되면 퇴직금 깎이고 네. 그렇지. 목줄이 이렇게 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다 안양지청에 불려갔을 때 윤어린 검사가 아이씨 핸드폰 이미 제출하고 가. 아니면 뭐 구속될래? 라고 했다든지 뭐 김학의 출입국 조회 열심히 했던데 우리 저 검사가 성관계 가진 사건이 있었잖아요. 피의자. 네네네. 그거 사진 검색했다가 우리 검찰 직원들, 검사들 다 골로 갔어. 이렇게 막 해서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다 자기가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밤새 막 이래가지고 그런 조사를 받고 와서 너무 이제 막 떨면서 차규근 본부장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규근 본부장도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간 거예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검찰국장을 불러가지고 대노한 거죠. 이거 내 지시 받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룬다는 건 곧 나를 그렇게 다룬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검찰이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느냐. 지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른바 전무검사죠. 동부지검에 그 이제 피의자하고 이제 피의자에게 성착행위를 강요했던 그 전무검사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검사들이 그 여자 어떻게 생겼냐 그래가지고 막 조회하고 막 이랬다는 뒤져보고 거예요. 그랬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예. 소환했는데 소환에 불응합니다. 끝까지 소환에 불응했는데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하죠. 검찰에다가 체포영장 다 기각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검찰로 보내라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경찰 니들이 하지 말고 검찰로 보내라. 그 또 뒷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조회를 했는지 그걸 압수수색을 하겠다.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을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꺾어버리면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그 국정원에서 증거 조작하고 가짜 사무실 꾸몄던 이재영이 또 그 부서에 있었던 거예요. 압수수색 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검사 중에 미운 놈, 새 놈만 골라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겁나고 왜냐면 이걸로 충돌 빚었다가 이제 이 사건은 워낙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내주긴 하겠지만 다른 사건으로 보복을 해버리면 아이고. 근데 늘 복복해왔죠. 늘. 그래서 겁먹어서 아, 그래 주십시오 그거라도 받겠습니다 이러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영장항고제 빨리 도입돼야 돼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검사가 기각하면 법원의 당부 판단을 받는 영장항고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또 다 구약식 500만 원, 네, 300만 원 이렇게 벌금으로. 해서. 예. 아유,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엊그제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렸는데 4차장이 김태훈 검사가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지금 이 김태훈 검사가 원래 운동권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학생회장을 했다. 뭐 NL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완전히 이게 장난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선일보식으로 표현을 그런 식의 인연을 찾아서 하면은 사실 윤석열, 한동훈하고 더 가까워요. 김태훈 검사는. 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윤석열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회 준비단내 총괄팀장을 누가 했느냐. 김태훈 검사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팀이 생겨요. 대부분 정책팀하고 신상팀이 생기는데 정책팀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정책을 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총장 후보자하고 이제 약간 코드가 맞는 정책적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가가 되죠. 그런데 신상팀은 뭐냐면 정말 사적인 부분 비밀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나랑 그냥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측근인 거죠. 예, 최측근이 그냥 측근인 거죠. 그런데 그럼 총괄팀장은 뭐냐? 그 두 개를 다 갖춘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앉았다? 김태훈 검사가 앉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측근이 아니에요?
엄청 김태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김태욱 1년 씨와. 선배. 네. 오. 그 92년인가 1년인가 민자당 정보농성 사건으로 집유 받은 네. 건 맞고요. 네. 법대 학생회장도 하고. 네. 근데 그건 몇 년 대학생 때 네. 깨짝깨짝 됐던 거고 검사로서 뼈가 훨씬 더 검찰에서 보낸 시절이 더 길죠.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무죄 의견을 진술하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검사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국가배상, 네. 부당 위법한 징계 그리고 이렇게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불이익을 주고 그때 집중관리 검사 뭐 그런 규정하고 뭐 누가 선정돼 있는지 나 거기에 올라 있는 거 맞냐 하고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보냈을 때 김태훈이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건드리는 건 싫은 거예요. 자기도 검찰주의자가 된 거죠. 뭘? 뭐 4차장이고 옛날에 운동권이고 아우. 그거는 아 근데 사실은 뭐 운동권 중엔 사실은 운동권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치적인 야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맞아요.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기 뭐, 왕년의 운동권이 나중에 네. 그렇죠. 갑질하고 노동자들 뭐 때리고 그런 네. 뭐. 근데 그 주요 검사들 중에도 굉장히 정치적 야심이 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아요. 네. 제가 봤더니 NL이 김일성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총장님으로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김태훈 검사건을 제가 몇 개를 뒤져봤어요. 몇 개를 뒤져봤는데 거기서 뭐가 있느냐면은 참여연대에서 선정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잘못 처리된 몇 가지 사건을 꼭꼭 집은 게 있거든요. 근데 김태훈 검사가 주로 보면은 기획을 맡았어요. 법무부에서 기획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특수 사건이라든지 눈에 띄는 사건은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별로 안 남아 있는데 그래도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2017년 KT 정관계 로비 사건. 그러니까 황창규 씨가 자신의 연임 로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국회 증인을 안 나가려고 로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관계 로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때 핵심 피의자였던 황창규는 실제로 근데 그 당시에 피의자로 소환이 안 돼요. 네. 자, 그때 그 사건 처리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태훈 검사입니다. 그때 문제가 됐던 국회의원이 김성태 의원 아니었어요? 김성태 의원이죠. 네. 예. 김성태, 그때, 권성동 뭐 이런 네, 분들이었죠. 네, 저쪽 다 빨간당 쪽. 예. 네. 그 다음에 2020년에 타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타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재용 회장하고 택시 기사들하고 이게 사회적 대타협을 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재용 측에서 타다 측에서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사들이는 게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됐죠. 일정액. 네. 그렇게 사회적 대타협이 됐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검찰이 타다를 기소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건을 누가 기소를 했느냐? 김태훈이 합니다. 그래갖고 타다는 폐업했죠. 없어져 버렸죠. 네. 결국 뭐냐면은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잘 풀었는데 검찰이 나서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죠. 대표적인 항명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이 나서가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킨 사건. 윤석열이 정말 대통령의 치적 하나를 개박살 내버린 사건. 이 사건을 한 사람이 누구냐? 김태훈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태훈은 뭐 윤석열의 제일 앞잡이였어요. 이런 인간이 지금 아직도 중앙청 예. 4차장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장동 수사 책임자. 이 사람이 대장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사람이 한동훈하고도 매우 가까운 사이예요. 그렇죠. 서울대 법대 91학번, 92학번. 예. 91학번, 92학번으로 나란히 있는데 보통 한 학번 선배인데 한 학번 선배가 법대 학생회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까울 둘 다 수밖에 없죠. 그 유복한 집안의 강남. 그러니까 한동훈은 구정고잖아요. 네. 저기는 경기고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고. 김태훈은 경기고 아버지가 변호사. 그래서 법조 집안이군요. 예, 연수원 때 연수원 원장이 따로 불러서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할 정도로 자. 완전히 법조 혹시 그 그 귀족. 두 사람 두발 구조는 어떻습니까? 두발 구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두 사람 다 뭐냐면은 법조에서는 성골이에요. 그렇죠. 법조 성골이에요. 그러니까 저 법조 귀족이죠. 기조 성골.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책상을 나란히 놓고 함께 근무한 적이 있더라고요. 2년 동안. 법조 선고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되게 친한 게 있어요. 예, 2011년하고 2012년 두 회에 걸쳐서 법무부 검찰과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보를 받아가지고 제보는 받았는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싹 뒤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확인하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네. 김태훈 검사가 4명이 있더만요. 아, 그래요. 4명이 있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임지가 꼬이는 거예요. 발표가 났는데 임지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만 갖고 찾다 보니까. 그래서 네. 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뒤졌는데요. 네. 결국에 그 당시 검사 배치표를 보고 찾았습니다. 검사부 배치표 찾았는데 김태훈, 한동훈 나란히 있더만요. 법무부. 예. 아니 근데 저기 우리 저 박범계 형님께서는 사실은 이렇게 저 한동훈하고 가깝고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을 뭐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지를 안다면은 그런 인사를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을까요? 근데 김태훈이 또 윤석열 관련 나오는 건 2013년에 징계받을 때 네. 항의하는 글을 이프로스에 올렸어요. 아, 김태훈이? 그래서 지금 기사 찾아봐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권에서 잘 나가는 좋은 보직만 챙겨가던 사람인데 그때 잠깐 삐끗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글의 영향이다. 그래서 네. 그때 법무부에 있다가 서부지검을 갔다가 지방으로 한번 내려가죠. 그래요. 하여튼 지금 또 게다가 그래서 윤석열한테 줄 잘 서서 네. 이쁨 받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대박 난다. 네. 이 지금 그 생각 생각에 하나로 사로잡혀 버티고 있을 게 있겠죠. 분명해 보이는데 네. 이런 사람을 지금 4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박범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네. 이런 양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상한 수사 방향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생겼는데 아니 이런 식의 인사를 왜 했을까? 이게 뭐 솔직히 근데 이런 의도했던 식의 것이 인사를 왜 했을까라고. 의도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했던 게 아닐까. 어? 근데 이재명 제거하려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무슨 말씀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그 검찰 과거사를 들추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여기서 잘 하면 그러니까 이 검사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이모 검사가 이경 검사 아니고 하경관 이모 검사가 잘하면 이 정권의 눈에 들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할 테니 자기 뒤를 잘 봐달라.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해달라. 이러더니 그게 흐지부지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김학의 사건을 하려고 해도 고구마 줄기처럼 한상대, 윤곽근, 뭐다 나와? 박영수 막 따라오고 뭐 김학의 1차, 2차 무혐의한 선배들이 전화해서 너 거기 영원히 있을 줄 알아? 돌아오면 보자. 너 나중에 개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 스스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네. 이걸 잘하면 수건 사업이니까 이 정부에서 수건하면 나는 인사는 이제 탄탄대로야 이러고 저를 보호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갔는데 네. 하니까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법무부에 갔을 때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배속돼가지고는 윤석열 징계 때는 그쪽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사 사찰은 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압박을 줬다느니 이런 얘기를 흘리면서 다 그 모양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손준성도 어쨌든 처음에 내 사람이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 심어놨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해서 연관관계 뭐 책상을 2년 동안 같이 했다 이런 거 뭐 이런 걸 알아서 미리 인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손준성이 또 저기 그 최강욱 라인이다 또 막 그런 얘기도 식으로 나왔고요. 이제 나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 아주.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한동훈 그 장인어른이 진영구 검사장이라고 예전에 진영구. 저- 조폐공사. 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돼가지고 특검 수사를 받은 1호 특검 수사를 받은 검사장입니다. 네. 네, 근데 그분 이제 아들이 검사로 있으면서 진동 예, 씨. 예, 이제 또 성추행, 예. 예, 국민검사를 성추행해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됐는데 네. 그걸 사표 수리만 받고 깨끗하게 끝냈다가 아이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사표 수리로 끝낼 일이 아니지. 아니죠. 그런데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아주 뭐 아이 처벌을 받아야 아작을 내야지 진짜.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제 매형이 그때 엄청나게 잘 나갔던 이제 한동훈 검사니까 예. 그래서 대충 묻히고 덮을 뻔했는데 결국에 이제 이민정 검사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처벌이 됐죠. 근데 이동재 사건에서 검사들이 여전히 한동훈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공소유지를 열심히 해야 될 텐데 법정에서 이건 취재 자유 영역에 속할 수도 있는 문제이나 이걸 앞에 길게 얘기하고 뭐 협박으로도 느낄 수도 있고 상대방은 이렇게 의지가 없는 법정에서 거죠. 얘기를 하면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없다는 거를 네. 자신은 이만큼 했다. 오늘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은 취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검사가 해버리면 그래서 저 피고에게 선처를 좀 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검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아유,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좀 볶음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자, 여러분. 나라천의 국내산 냉장 춘천 새벽 닭갈비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집에서 춘천 닭갈비를 가장 맛있고 알뜰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민닷컴의 뭐였구나. 나라차 국내산 냉장 춘천 새벽 닭갈비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고향이 춘천 아니겠습니까? 네. 자, 퍽퍽한 살은 1도 없습니다. 국내산 신선 냉장 넓적다리 통살로만 만들어서 식감이 쫄깃하고 잡내가 없습니다. 또한 당일 생산, 당일 출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미리 만든 닭갈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싱싱한 닭갈비를 준비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닭은 물론이고 고춧가루, 양파, 마늘, 배 주요 원재료 역시 모두 100% 국내산입니다. 1kg이라서 양도 넉넉합니다. 해썹 인증,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세스코 멤버스 존 가입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더욱 안심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시면 알 겁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닭갈비 밀키트 중에 단연 최고라고 자신합니다. 냉장 제품이라 유통기한이 7일밖에 안 된다는 점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산 냉장 춘천 새벽 닭갈비 간장맛 1kg 요겁니다. 예, 요게 이제 18,000원이고 양념맛 1kg 19,000원입니다. 간장맛 1kg, 양념맛 1kg 요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36,000원. 1,000원이 싸요. 예, 강추 옵션입니다. 김용민닷컴은 춘천 새벽 닭갈비 1kg만 시켜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정말 맛있는 춘천 닭갈비를 김용민닷컴에서 배송비 무료의 압도적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드셔보시죠. 네. 네. 맛있어요. 이게 제가 또 춘천에서 오래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 춘천 불교방송. 근데 이게 닭가슴살 정말 질리잖아요. 정말 이거는 와 닭다리살. 와 진짜 맛있네요. 넓적다리 통살. 닭가슴살이 약간 퍽퍽한 게 있어요, 확실히. 그다음에 정말 쫄깃쫄깃해. 쫄깃쫄깃해요. 탱탱하고. 아유. 꿀맛이네, 꿀맛. 아, 이게 닭갈비라 그래 닭갈비인 줄 알았더니 닭갈비살이 아니군요. 네, 닭갈비살은 좀 퍽퍽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 왜 이게 이렇게 삼겹살처럼 살코기하고 지방이 절묘한 조합. 그럼. 마블링.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닭다리살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엄밀히 얘기하면 닭갈비가 어딨어? 그렇죠. 고갈비라고 하잖아요. 그 굽는 방식을 갈비처럼 한다. 양념을 갈비처럼 한다라고 해서 닭갈비라고. 그래서 닭갈비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고등어 구이도 고갈비라고 하는 게 고등어를 양념을 해서 갈비처럼 끓여 굽는다. 이게 고갈비가 된 것처럼 닭갈비도 양념과 굽는 방식 이런 게 아니, 왜 갈비가 이렇게 같다. 퍽퍽하지 않고 맛있나 했더니 너무 맛있어. 다리살이었구나. 네. 정말 이 볶음밥은 따로 이렇게 같이 양념을 받아서 그럼. 밥을 넣으신 거예요? 그럼요, 아, 이거 아까 우리 마케팅 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검찰에 겁먹는 이유도 진짜 이해가 가는 게 네. 끝난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네. 또다시 들추고 맞아요. 그게 유효성 유호성 사건이잖아요. 사건이고 이재영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 2013년에 2017년 우리 좀 얼굴 좀 세워야겠어 쓱 꺼내고 그때 민병주 심리단장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세훈하고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유 받았는데 당연히 네. 외곽 조직을 굴리려면 돈이 필요하죠. 네. 2017년에 국고 손실로 다시 기소해. 맞아요.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56억을 썼는데 저는 이게 검찰이 이른바 노태우 정부 이후에 선거로 선출된 권력 이후에 권력을 이제 이른바 정보기관보다 훨씬 우위의 권력을 점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게 박근혜 정부 때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정보기관인 그때 당시에 국정원을 의도적으로 밟으려고 했던 수사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YS 말기에 이제 청풍 사건이니 뭐 이런 거 사실 안기부가 개입한 네. 사건이었고 또 비자금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고 그렇죠. 검찰이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정보 정치, 공작 정치의 또 대부인 박정희 딸 박근혜가 들어서면서 이제 국정원이 또 대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국정원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권의 중심이 되니까 검찰에 우리 윤석열 형이 열받아가지고 맞아요, 들이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국정원 대선 개입 그러니까 그 자기 수사를. 선배들이 국정원에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거기서 한번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들이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도 굉장히 악의 축이었지만 그게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지금 검찰이 아주 천지분만 없이 그냥 날뛰고 있는데 뭐 공수처는 네, 그쵸. 네. 이게 미운 사람 때려주는, 그리고 견제하고 싶은 세력 때려주는 망난이잖아요. 맞아요.
그 아까 검찰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 맞는 거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돈의 그 맨 처음 시작이 부산저축은행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빼준 사람이 그 대출 브로커가 조모 씨예요, 조모 씨. 그 사람이 맨 처음에는 2009년에는 2011년에는 처벌을 피해요. 네, 아예 무혐의되죠. 네, 근데 2014년에 결국 처벌을 받아요 또. 그렇죠. 그 정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KT 관련인데 압수수색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뭔가 뒤틀렸는지 미워 보였는지 기소를 했다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왜냐면 이미 이거는 한 5년 전에 압수수색된 서류에 있었는데 맞아요. 폐기해야 되는 서류를 증거로 삼아서 철대를 팍 맞았죠. 정말 참 이런 검찰 공작 정치의 뭐 전위대 아닙니까? 그 사실은 이런 검찰은 아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새로 지금 검사들도 재임용을 하는 절차로 해서 정치 검사를 싹 도려내고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은 결국 또 정권은 사라지고 검찰만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기무사 같은 경우에 기무사를 싹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꾸면서 사실 그 기무사를 해체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원대 복귀시킨 다음에 다시 뽑았었어요. 사실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지금 그래요. 그 정도 검찰 개혁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추미애 장관 말씀에 따르면은 그 방해하는 인간들이 여권 내에서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김용민이가 분개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막았던 이 수박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인까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놈들 때문에 지금 역사의 정의가 진전을 못한 거예요. 진전을. 그렇기 때문에 뭐 친하게 지내라느니 뭐 원팀이라느니 뭐 진보가 분열되면 안 된다느니 대선이 있으니까. 아니 수박하고 어떻게 같이 아, 갑니까? 대선이 있으니까 저는 근데 검찰에 일단은 별일 네, 별별 다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 위화도 해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사건을 묻는 방법이 있는데 김학의는 다 알아보는 김학의를 못 알아보는 그렇죠.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2004년에 있었던 일인데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창녕군수가 수해 복구 업체를 지정하면서 네. 그러니까 수해가 났고 뭐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수해가 났고 그 복구 업체를 지정해야 되는데 1억을 받았다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특수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사관들 하고 이게 서류 박스 들고 네. 가다가 돌아왔어요. 위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물러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전설의 위화도 사건. 위화도사. 그래서 검찰 안에서도 비아냥거리면서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네. 우리 검찰은 위화도 해군을 해서 사건을 말아먹는다. 이 위화도 사건. 예, 알겠습니다. 기